네, 반갑습니다. 포비즈 코리아 이재일 이사입니다. 사실 제가 그 세션 발표를 요청을 받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해도 되는지 사실은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현재 인더스트리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라든지 글로벌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여러 가지 좀 더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 쪽이기 때문에 좀 더 딱딱한 주제들이 많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릴 또는 설명드릴 내용들은 조금 더 소프트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주위에서 겪고 계시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이 이커머스 플랫폼 관점에서 글로벌한 그런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 또 이런 이커머스 부분이 어떻게 멜트다운해서 또 이런 커머스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현재 계속해서 핫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을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많이들 듣고 계실 테고, 또 이런 세션에서도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패러다임이 또 저희 쪽 분야에선 변하고 있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플랫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ERP라고 보실 수도 있고 CRM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 BI 영역에서의 플랫폼들과 어떻게 합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맨 뒷부분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국내 기업들한테는 어떠한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첨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크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B2B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 기업들이 결국은 고객이고, 기업들 B2B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전통적인 ERP, 제가 ERP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전통적인 ERP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분들도 좀 갑론음박이 있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ERP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동안 정말 많은 비용과 정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구축해 놓은 ERP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업들이 필요로 할 것인가. 사실은 그 기업들이 쓰고 있는 이런 ERP나 CRM이나 SCM 같은 이런 전반적인 비즈니스 도구들이 사실 한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인 BI 영역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좀 주제 환기를 시켜드리면, 2011년도부터 10년도까지 그 유니콘 기업들의 현재 이렇게 집합 모임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그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들의 전체 모임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글로벌하게 있는데 국내에도 몇 개 업체가 좀 눈에 띕니다. 쿠팡도 좀 보이고요. CJ 게임즈도 좀 보이고, 옐로 모바일도 보이고, 이렇게 몇 개 국내 업체들도 글로벌하게 유니콘 기업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많은 수많은 최근에 그런 IT 스타트업들 해서 그 유니콘으로 넘어간 기업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 기업들의 60% 이상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현재 이런 온디맨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O2O 전략과 연계된 그러한 기업들이 플랫폼을 가지고 고객과 기업과 기업,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국내의 그런 글로벌한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한국인 어떠한 그러면 인사이트를 보여주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한국은 사실 소프트웨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빅석세스에서 투자처에 계신 분께서 이제 그 세션 발표를 하시는 걸 제가 좀 차용을 했는데요. 몇 가지 장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분명히 강하다. 두 번째로는 특히 그 중에서도 게임만큼은 글로벌하게 강하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커머스 부분이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도 진출을 했고 또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들이 있지만 사실 로컬 플레이어들이 사실 로컬 마켓을 대부분 점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국내에서도 좀 더 글로벌하고 대형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고자 했으나 국내 기업들에 밀린 사례들이 꽤 많죠. 그 다음에 한두 해 정도 전이긴 하지만 이 메시징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의 그런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이 B2B 그 사스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한국에 존재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두드러진 그 B2B 사스 유니콘 기업이 국내에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거꾸로 말하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내에서도 이런 그 B2B 플랫폼, 그러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의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분명히 기회가 많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이커머스 분야에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에서 글로벌하게 이제 아마존이 1994년도에 오픈을 하면서 사실 제프 베조스가 94년도에 아마존을 오픈을 하면서 이제 최초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여진다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뭐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인터파크 인터넷 쇼핑몰이 최초의 쇼핑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롯데 백화점몰도 같이 오픈을 했었는데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파크가 버스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광고를 하시던데 인터파크가 분명히 국내에선 첫 번째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옥션이라든지 뭐 이런 EC 호스팅 부문이라든지 저희도 그 와중에 뭐 저희 포비즈 코리아도 창업을 했고요. 이제 국내 토종 오픈마켓 11번가가 2008년도에 오픈을 했고 2010년도에는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런 소셜 커머스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현재도 티몬, 쿠팡 이런 대형 그 소셜 커머스들이 뭐 살아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옥션 이베이 코리아에서 이제 옥션하고 G마켓을 다 인수 합병을 했고 또 2014년도에는 한 2년 전에는 이렇게 뭐 이런 코트바라에서 국내에서 해외로 판매하는 역직구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역직구에 대한 관심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이때 그 94년, 90년 이 시절에 사실 제가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저조차도 과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을 때 제대로 올 것인가, 정말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리고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야 15년, 20년 내인데 이 시간 안에 아시겠지만 그 알리바바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늦게 사실 중국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이 뭐 생성이 됐고 알리바바가 2014년도에 뉴욕 증시 상장을 했고 2015년 작년도 광군제 때 11월 11일 아시죠? 광군제 때 무려 16조 원의 그런 하루 매출을 일으키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11월 11일 날 작년보다 32% 성장한 29조 원의 단 하루 매출을 올렸습니다. 단일 플랫폼으로 단 하루에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간격이 그리 크지 않은데 한국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커머스 플랫폼이 어떤 비즈니스 영역으로 성장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재미있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알리바바에서 라자다라고 동남아시아 그 최대 오픈마켓입니다. 뭐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자다를 그 4월달에 인수를 직접 했고 이는 이제 마윈이 직접 움직여서 동남아시아를 선점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곧 이어서 아마존이 불과 뭐 한 달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 지사를 만들면서 동남아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라자다 저희 포비즈 코리아가 라자다 그 LP 파트너 공식 한국 대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코파운더들이 한국에 지금 현재 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사석에서 저녁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알리바바랑 첫 미팅을 한국에서 가졌습니다. 라자다 코파운더 멤버들하고 알리바바 코리아 멤버들하고 어제 가졌는데 제가 사석에서 이제 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제가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CBT더라고요. 그 크로스보더 물류에 관련된 물류 프로세스를 점령하는 그 플랫폼이 결국은 향후에 이커머스 글로벌 플랫폼을 이커머스의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쟁이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국내에서 이런 흐름, 이커머스 흐름들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불과 소프트웨어 역사로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이쪽 영역이. 하지만 이 영역이 분명히 굉장한 그런 기회와 또 어떤 파워풀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 커머스 분야에서 그런 그 미주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보고 IT 영역으로서 어느 정도 대부분의 그런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개 업계에 계신 분들, 또 정부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사실 아직도 전통적인 어떤 그 쇼핑몰, 그 장사의 한 유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시각에서 사실입니다. 실제로 뭐 저희 산업분야에서도 이쪽 뭐 도소매업 쪽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시급히 이런 쪽에서 뭐 국내에서도 좀 새로운 어떤 논의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런 키워드들을 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리테일 쪽에서 많은 그런 키워드들을 접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인쇄물에서는 각각의 그런 정의들을 네이버 지식백과라든지 또는 위키피디아 통해서 제가 이제 적어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 쪽에서 말씀드린 기업들, 저희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걸로 하나로 지배하게 되냐면, 결국은 경계가 사라지는 것으로 하나로 지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미 경계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일반 커머스와 이커머스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B2C와 B2B가 더 이상 경계가 흐리고, 또는 국내의 그런 커머스와 글로벌한 커머스가 더 이상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최근에는 저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시고, 다만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은 이제는 뭔가 선을 그어서 어떠한 그런 선을 나눠서 여기와 저기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구분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압축된 키워드를 보면 경계가 사라진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글로벌하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커머스는 기업 입장에서 이런 전반적인 전사적 그 자원관리 ERP의 어떤 한 축일 수도 있고 CRM과 연결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객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CRM 관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CRM을 통한 마케팅을 통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도 그쪽 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게 아니라 물류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런 리테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과거에는 좀 전통적인 ERP나 이런 기업 비즈니스 툴은 좀 수평적인 그런 형태를 띄었다면, 지금 약간 버티컬하게 봐서 각 영역별로 산업군별로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그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현재 그 기업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실제로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커머스 클라우드라고 쳐봤습니다. 과연 커머스 클라우드가 어떻게 나올까 봤더니, 이게 보면 그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IBM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또는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대형 글로벌한 그 아주 유수의 탑 기업들이 현재 커머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융합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꽤 많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라클은 2010년도에 에이티즈라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무려 $1 빌리언의 그런 가치를 주고 인수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오라클은 이렇게 커머스와 세일즈 영역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기업 도구, 또 ERP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쪽에 좀 일찍 녹여넣은 편입니다. 녹여넣은 편이고, 지금은 사실은 이 영역을 모두 클라우드 그런 각 레벨별에서 사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연계해서 쓸 수 있게 요즘에 오라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발점이 됐었고요. IBM 같은 경우도
스털링 커머스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뭐 무려 1.4 빌리언 인수를 하셨고 이쪽도 뭐 다 대동소이한데요. 이렇게 스털링 쪽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현재 기존에 갖고 있던 그 IBM 웹스피어 쪽에 그 녹여 넣어서 CRM 영역과 그다음에 이커머스 영역을 다 이렇게 녹여 넣어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ERP 1위 기업이라고 있는 셉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스를 뭐 인수를 해서 현재 이렇게 옴니 채널, 뭐 요즘에 옴니라는 말은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롯데에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옴니 채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기는 이미 그렇게 딱 아예 박혀 있습니다. 옴니 채널 관리 부분이 아예 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스와 함께 그런 툴로서 도구로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이 제 개인적으로 갔던 뭐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뭐 한두 달 정도 전에 세일즈포스가 디맨드웨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 그 뉴욕 증권가에서는 과연 2.8 빌리언의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 디맨드웨어가 뭐 이러한 뭐 설왕설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세일즈포스에서는 이 디맨드웨어와의 그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디맨드웨어는 그 저희 포비즈 코리아가 사실은 그 창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ASP 서비스도 하고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뭐 SI 형태의 비즈니스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저희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기업이었습니다. 디맨드웨어가 미국에서 이런 디맨드웨어가 성장을 하면서 디맨드웨어는 이렇게 글로벌한 그 리테일 그런 브랜드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그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으로. 그래서 현재는 적어도 미니멈 120, 뭐 많게는 뭐 200개 이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글로벌한 뭐 다 보시면 아실만한 브랜드들입니다. 이 브랜드들을 다 리테일 고객으로 현재 가지고 있고 여기는 단순히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일즈 쉐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맨드웨어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의 글로벌 매출에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매출에 뭐 0.5%에서 5%까지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세일즈 쉐어를 해주면서 만드는 것부터 유지 보수까지 모든 인프라 그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모두 제공하는 것이 이쪽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요. 세일즈포스가 그 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허니문 기간이긴 한데 커머스 클라우드라는 브랜드로 새로 빠르게 뭐 지금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브랜드들을 지금 세일즈포스닷컴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가 유추하기로는 이런 리테일 기업들을 이미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디맨드웨어를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CRM 영역에서 이런 그 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해서 또는 이제 오토분 오프라인 커머스와 온라인 커머스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하고 기존의 그 소셜 미디어와 연계된 부분들은 이미 CRM에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추가 주목되는 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따끈하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세일즈포스에서 디맨드웨어랑 이제 그 합치면서 이에 대한 이제 컨셉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ake, shake. 네, 중간에 보시다 보면 뭐 내용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뭐 다 못 보시긴 했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 정보, 그 커스터머 데이터에 대한 그 핸들링이 나오는데요. 결국 세일즈포스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디맨드웨어의 그런 리테일 브랜드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하면서 품에 안으면서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좀 쉽게 얻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을 지불을 했지만 쉽게 얻게 됐는데, 사실은 뭐 앞서서 다른 세션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빅데이터라든지 뭐 머신러닝을 통한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강조되는 부분이 이쪽 영역입니다. 커머스와 기업의 비즈니스 부분, 이쪽에서 실제로 그런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핫한 영역이긴 합니다. 뭐 다른 산업 영역에도 많이 쓰이겠지만 제가 이쪽 인더스트리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세일즈포스에서 디비덴드를 인수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계속 이런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제 예측으로는 그런 빅데이터를 가진 그런 뭐 기업 일반 고객들에 대한, 일반 그 대중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의 커머스라든지 비즈니스 도구를 아마 그 상품으로 내놓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서 아마 내년 초쯤 가면 조금 뭔가 세일즈포스에서 어떤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 부분이긴 하고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저희 쪽에서 있는 영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 고객들은 분명히 기업들이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벌 수 있게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커머스 플랫폼의 본연의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죠. 본연의 역할인데, 이쪽에 있어서 저희가 그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그 뭐 플랫폼 쪽이기도 하지만 커머스 분야에서 되게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그 Z세대입니다. Z세대가 뭐 지금 글로벌하게는 20억 정도, 그러니까 1995년 이후에 출생한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이 아직 20세가 도달하지 못했는데, 20세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 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아직 크레딧 카드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사실 이 제너레이션 그 Z 세대들이 글로벌하게는 20억, 국내에도 한 650만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세대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런 소비 성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업들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 가져야 되는 이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Z 세대를 넣어봤고요. 최근에 많이 보시게 되는 옴니 채널, 그래서 다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더 이상 경계는 없고요. 소셜 미디어와도 계속해서 연계되고 있고, 소셜 미디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오프라인 채널이라든지 온라인 채널 또는 글로벌 채널,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도구가 굉장히 핫 키워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그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치지 않은 모바일 부분입니다. 모바일에 대해서 뭐 그 커머스 영역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뭐 실제 저희 고객사들 데이터를 저희가 보면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94년 정도까지만 해도 모바일의 그 매출 비중이 뭐 카테고리별로 다르긴 하지만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6년도 현재 가장 뭐 아주 ING이긴 한데 못하는 데가 50%가 넘고요. 정말 비중 높은 데는 75% 이상을 현재 넘고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 시대로 이미 전이가 됐고, 모바일은 사실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없이 어떤 쇼핑을 하거나 이런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시대로 계속 이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음 이제 소셜미디어도 아까 잠깐 세일즈포스 CRM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그런 오라클이라든지 셉이라든지 IBM 앱스피어 이쪽에서도 전부 다 그 이 공통적으로 소셜미디어와 연계돼서 소셜미디어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이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영역,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연계가 돼서 소셜에서 어떤 상거래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기업의 브랜드도 소개하고 상품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따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더 유수의 그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이쪽 말씀드렸다시피 커머스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때 어느 산업에서 가장 먼저 적용이 될 거냐, 신기술들이 그 몇 가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헬스케어가 나오더라고요. 헬스케어가 항상 유망 업종이고,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자동차 분야더라고요. 이런 그 뭔가 움직이는 수단,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상 5위 안에 들고 최근에 3위까지 올라왔는데 커머스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커머스 분야는 당장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바로 수익을 뽑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커머스 분야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나 그 머신러닝 쪽에서도 이쪽 그 인공지능 부분도 가장 먼저 적용이 됐고, 아마존 그 쇼핑 뭐 여기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존 가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바뀐 게 추천 서비스입니다. 근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추천 서비스가 내가 아마존에서 몇 번 클릭을 하고 움직이면 그게 한 3일이나 5일에 이메일로 날라옵니다. 나한테 추천해 줄 만한 상품과 뭐 아니면 할인 정보가 달린 상품들이 넘어오는데, 그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그 아마존에서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그런 이메일링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적용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즈니스 도구들을 통한 기업들이 프로세스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핫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고, 제가 뭐 글로벌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국내 기업들에게서는 가장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CBT, 크로스보더 트레이딩인데요. 뭐 해외, 아까 잠깐 제가 라자다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 해외로 이렇게 또는 글로벌리하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물류 영역과 연계된 그런 크로스보더 트레이딩이 최근에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그 키워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커머스 플랫폼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향후에 좀 뭐 진화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오버일 수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를 잠시 좀 공유를 해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이제 클라우드 기반 위로 이제 갈 예정이고요. 뭐 최근에 그 올해 했던 서밋이죠. 그 오라클 그 CEO 레리 앨리슨이 그 이번 2016년 그 오라클 클라우드 서밋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경쟁사들이 셉이나 IBM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 이 레벨별로 사스 영역에서는 더 이상 셉이 본인들의 경쟁자가 아니라 세일즈포스나 워크데이 같은 사스 제공업자들이 오라클의 경쟁자다. 그리고 파스 영역에서는 기존의 IBM이 아주 경쟁자였다면 이제는 그 IBM이 경쟁자가 아니라 그런 아마존이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기들 파스 영역에서의 그런 경쟁자로 보고 있고, 이런 인프라 IaaS 영역에서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런 그 EMC라든지 이런 대형 그런 인프라 제공 기업들이 있죠, 미국에. 그런 데들이 오라클의 강한 그런 경쟁자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아마존이 이미 그런 이 IaaS 영역에서는 거의 장악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라클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런 아마존보다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퍼포먼스가 좋고 비용은 좀 더 낮은 그런 인프라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를 보면 인프라 영역에서도 점점점 그렇게 다 사스로, 그 클라우드로 그 이전을 해가고 있고요. 컨텐츠 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보더 트레이딩을 위한, 특히 이건 한국에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발달하면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어딜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은 서비스만 만들어내면 그냥 글로벌 서비스예요. 뭐 우리처럼 글로벌 서비스 만들자고 하면 영문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는데, 미국은 그냥 만들기만 하면 글로벌 서비스죠. 사실 좀 배 아프기도 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돈을 버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인 것 같고, 나름대로 한국은 좀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컨텐츠 영역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해외로 좀 진출하기 위한 컨텐츠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고,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그런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될 영역인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뭐 재고 관리 영역이라든지 이런 창고 관리, 어떻게 보면 그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요 소비자 주문 예측 관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존에서
이런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아마존 쇼핑에서 고객이 아직 물건을 주문을 클릭하지 않았는데 배송이 벌써 이미 준비가 되는, 소비자가 이미 이거를 살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빅데이터와 연관이 있죠. 주문을 예측을 해서 이미 쇼핑을 레디하고 있는 상태로 만드는 현재 프로세스가 뭐 신문에 이미 나왔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요. 이 소비자 주문 예측 관리가 사실은 비즈니스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물류 세이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쪽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류 부분은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무인 배송 뭐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결제 부분, 가장 우리나라가 취약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결제 부분인데, 사실 글로벌한 결제가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할 때 실제로 저희가 접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해외 결제 모듈을 다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뭐 엑신베이라든지, 사실 엑신베이 같은 회사는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뭐 인정해주는 회사나 그런 서비스는 아닌데, 국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심지어는 면세점들도 엑신베이를 달고 있고요. 근데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쉽고 빠르고 편리한 그런 결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계속해서 항상 10위 안에, 그런 스타트업 10위 안에 드는 게 뭐 이런 결제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글로벌 페이먼트가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향후에 이쪽 분야 플랫폼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셀링 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통적인 그런 커머스는 아시다시피 프론트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화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해외 나가보면 다 아마존 쓰고요. 사실은 큰 플랫폼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쇼핑몰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셀러로 들어가서, 물론 수익률은 좀 낮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잘 되어 있는 트래픽이 많은 곳에 가서 셀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그런 뭐 수단일 수 있겠는데, 이런 이미 잘 되어 있는 글로벌, 뭐 인도의 스냅챗이라든지 중국의 티몰이라든지 알리바바, 뭐 아마존, 라쿠텐, 뭐 라자다, 이런 이미 잘 되어 있는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해서 API를 연동을 해서 이렇게 멀티마켓을 관리하는 이런 툴, 이런 셀링 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셀링 툴이 향후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힘을 가지지 않을까. 뭐 실제로 역직군을 만드는데 꽤 많은 비용도 들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간계 레거시하고도 연동해야 되는 이런 이슈라든지 했을 때 기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잘 되어 있는 곳에 먼저 태핑해 보는 의미도 있고, 태핑 이후에 정말 잘 된다, 우리가 뭐 어느 일정 지역에 정말 셀링이 잘 된다 그러면 그쪽에 실제로 그 플랫폼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셀링 툴 영역이 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빅데이터 영역입니다. 분명히 빅데이터 영역이고, 빅데이터는 결국 가장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는 뭐 개인화 마케팅입니다. 개인화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사실 알리바바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사실 뭐 광군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검색 몇 개 해보면 광군제 때 이제 그 많은 트래픽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뭐 알리윈 아실 겁니다. 알리윈에서 이제 그거를 다 케어를 하는데, 뭐 수백 명의 개발자가 옆에 간이 침대 놓고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존도 아마존이지만 현재 중국의 알리바바가 굉장히 이런 데이터 쪽에 데이터 센터도 정말 거대하게 지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우리나라도 좀 새로운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이 많이 드는 분야고요. 소셜미디어와 CRM과 모바일은 사실은 하나로 보고 CRM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 CRM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소셜이 이제 녹아 들어간 CRM이 굉장히 이제 지금 이미 뭐 글로벌하게는 셀즈포스에서 좋은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 보실 거고요. 뭐 모바일 같은 경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통합해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오토 마케팅 부분이 이제 CRM하고 통합돼서 가고 있고, 이런 모든 영역들이 결국은 SaaS 영역으로
사스로서 뭐 서비스로 제공돼야 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ASP나 그런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SI 같은 거를 전통적으로 좀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기관에 좀 도움을 받아서 PwC의 컨설팅을 좀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컨설팅 받았는데 뭐 역시나 답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자체를 사스 형태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그런 컨설팅 업체의 진단을 떠나서도 저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고 국내에서도 이런 글로벌한 현재 그 트렌드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연구와 또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